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을 두고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헌재의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지만 젊은 의원들과 대권 잠룡들이 청년 세대가 독박을 쓴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차례로 만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3월 25일 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대차 그룹이 오늘 미국 백악관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오늘 새벽 미 백악관에서 향후 4년간 미국에 총 2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미 루이지애나주에 신규 제철소를 건설하고 미국 내 자동차 생산량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미 백악관 루스벨트 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정 회장의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업이 미 백악관에서 대미 투자를 발표한 건 현대차가 처음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에 대해 훌륭한 회사라고 수차례 칭찬하면서 이번 투자를 자신의 관세 정책의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차는 그 결과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는 허가를 얻는데 어떠한 거든 어려움을 겪는다면 나를 찾아와라. 당신들을 위해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투자 계획은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나왔는데요. 오늘 발표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현대차 그룹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권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정 회장을 옆에 두고도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기 전에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먼저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나 부문이 면제될 수 있냐는 질문엔 나는 많은 국가에 면제를 줄 수도 있다. 상호적이지만 상대국의 관세보다 더 친절할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죠.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네, 헌재는 어제 한 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87일 만이었는데요.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있으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해야 합니다. 네. 세부적으로 보면 기각은 요건은 갖췄지만 내용적으로 의미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 건데,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이 네 분은 한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한 명인 김복형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선출 직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각하는 애초에 심판 청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건데요.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 국회가 국무총리 의결 정족수인 제적의원 과반수를 적용했기 때문에 절차에 잘못이 있어 아예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파면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내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건 모두 파면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하지 않았어요. 네, 한 총리의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 방조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비상계엄이 위법했는지 아니면 적법했는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묵인 방조죄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
헌재는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과 위법성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 총리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만 판단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 총리 탄핵 심판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어제 바로 업무에 복귀한 한 총리는 첫 일성으로 이제 좌우는 없다며 통합과 안정을 강조했고요. 미국 정부의 상호간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산불 소식도 알아보죠. 3일 전에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 강풍을 타고 계속 확산하고 있네요. 네,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계속 확산하면서 이웃 지역인 안동까지 지금 불길이 번진 상태입니다. 네, 산림당국은 사흘 연속 야간 대응 체제를 가동하면서 밤에도 산불 진화 인력과 진화 차량을 배치했습니다. 산천 하동과 김해 지역의 불길은 대부분 잡혔지만 의성에선 시시각각 방향이 바뀌고 있는 강풍과 높은 낙기용 등 기상 조건이 나빠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성의 산불 진화율은 어제 낮 12시에 71%였던 게 저녁에는 60%로 내려갈 정도로 진화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진화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의성 산불은 도로를 경계로 두고 마주한 안동시 기란면 야산으로까지 번졌고 이 과정에서 두 도시 사이에 있는 전국 휴게소 건물에 불이 붙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또 산불 진화대원 5명이 30분간 고립되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네. 도깨비불처럼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산불이 도시 경계를 넘어 확산하자 의성군은 주민들뿐 아니라 산속에서 불을 끄고 있던 진화대원들에게도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산불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산불 진화에 투입됐다가 숨진 산불 진화대원 3명 모두 60대로 확인되며 고령자 중심의 대원 편성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불탄 면적은 8,490헥타르, 서울 면적의 14%로 의성군 주민들의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오늘도 대대적인 진화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연세대학교가 미등록 의대생들을 결국 재적 처리하기로 했다고요? 네, 지난주 복학 신청을 마감한 연세대는 등록하지 않은 의대생들을 28일 일괄적으로 재적 처리할 예정입니다. 학교에 돌아오지 않은 연대 의대생은 전체의 45%로 약 400명쯤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연세대와 같은 날을 등록 시한으로 제시했던 고려대와 경북대 의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도 미등록자에 대한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고려대도 절반 정도만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어제 브리핑에서 절반 정도가 복귀했다는 대부분의 언론 기사는 내용이 맞다며 과반 복귀를 인정했고요.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편입이나 재입학은 대학마다 자율적 학칙에 따르는 것이라며 정부로선 의대교육 정상화 대책 외엔 다른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부와 40개 의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는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합의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의대 모두 강경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40개 의대 총장들은 대부분의 학교가 복학 신청이 끝나는 31일쯤 회의를 열고 미등록 규모와 편입학 등을 통한 충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어제 저녁 6시 반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선 대형 땅꺼짐, 이른바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다쳤고 오토바이 한 대가 땅꺼짐 속으로 추락했는데 아직까지 운전자를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땅꺼짐은 4.5개 차선에 걸쳐 발생한 대규모 크기인데 가로 18m, 세로 20m, 깊이 20m로 추정됩니다. 땅꺼짐 사고의 원인은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수돗물이 새어나온 영향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땅꺼짐 내부가 침수되고 범위도 커지고 있어 실종자 수색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물을 빼내고 구조를 완료하는 데 수십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고압선이 폭발해 추가 사고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주변 일대 전기를 차단했고요. 상수도에서 물이 새어나와 땅꺼짐 속으로 계속 흘러드는 걸 막기 위해 단수 조치도 했습니다.
사고 지점 인근에선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서울시는 땅 꺼진 원인 중 하나로 지하철 공사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네. 일단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인근 학교인 한영외고도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해 오늘 학교장 재량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어제 저녁 사고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배수 펌프를 활용해 최대한 물을 빼낸 다음 실종자를 수색할 예정인데 추가 사고 우려 때문에 다소 구조가 늦어질 수도 있다. 실종자와 부상자,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시사 이어집니다. 전격 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닷새째 곳곳에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 남부산지 충북과 남부 일부 제주에 건조특보 내려져 있고요. 매우 대기가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에는 서해안과 강원 동해안 산지 경상권 해안 남부 내륙에 바람도 매우 강해지면서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바람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낮 기온 서울, 부산이 19도, 강릉 22, 세종 23, 광주 24, 대구와 제주 26, 구미 27도 등으로 특히 경상권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흘째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대부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질도 좋지 않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됐고요.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강원과 전라권, 경상권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쁘겠고요. 오후에는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빠지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오겠고요. 모레 목요일은 전국에 비가 온 뒤 금요일부터 당분간 쌀쌀하거나 주말 아침은 다소 추워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0.5도입니다. 날씨 정보 최영우였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영남권의 산불이 지속되면서 진화 작업 중인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경북 의성 안평면의 산불로 인해 서산 영덕고속도로 청송에서 북의성 구간 지금도 전면 통제가 되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의성에서 안동 분기점 구간의 통행은 오늘 아침 재개됐지만 산불 연기와 아침 안개가 섞여서 시야가 많이 흐립니다. 조심히 지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고속도로 출근 정체는 영동선 강릉 방향 안산과 둔대 분기점 이후 용인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 길게 두드러지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도 서울시 구간과 남사를 중심으로 수도권 제일순환선은 경기 서부권 양방향 송내를 중심으로 주춤합니다. 한편 서울시내 분당서로 청담대교 방향은 청담대교를 앞두고 오늘도 3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수서부터 시속 10km 내외로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 박성준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제 가장 큰 쟁점들을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이 정족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거든요. 당시로 돌아가 보면 판결도 판결이지만 그 당시 시점을 바라보면 정족수의 쟁점이 말끔하게 해결이 됐다 이번에 볼 때요.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연장선상에서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정족수가 대통령이 제적의원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라고 하는 부분이 제적의원 가반수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졌고 결국 이것은 뭐냐면 국민의 선출을 받지 않은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대행일 뿐이지 직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했다라고 좀 볼 이제 수가 새로운 관리가 정립이 된 새로운 거죠. 것이 정리가 된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선출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에 대한 기준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데 권한 대행을 선출받은 권력으로 해서 제적위원 3분의 1을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말끔하게 해결됐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면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그렇죠. 쟁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헌법재판관 4명이 유헌 유법이지만 그 당시 대행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파면은 무리다. 그러니까 유헌 유법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명은 그 미임명 기간,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임명하지 않은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어야 하는데 너무 짧아서 유언 유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됐다고 하면은 유언 유법에 해당된다라는 부분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고, 한 명은 또 하나는 중대한 유법 위반이기 때문에 파면이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언 유법에 대한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이 부분을 인정했지만 기각 결론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또 하나 내란의 가담 여부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자료가 미제출된 부분, 검찰이 사실 적극적으로 좁지 않았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개인적으로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각각 드리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것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그 기각이 5명입니다. 네, 예. 각하가 2명이고 인용이 1명인데 이 헌법재판관들의 의견 나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뭐 헌법재판관 이제 개인적인 뭐 판결이기 때문에 그 판결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어가기보다는 전체 흐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유언 유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들도 생각을 했지만 이 파면에까지는 좀 무리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들 안에서의 논리로 이제 작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13건입니다. 네네. 그 가운데 이제 9건이 판단을 받았는데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국민 사과를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번에 보십니까? 그랬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했잖아요. 탄핵소추에 대한 것은 국회 정당한 권리고 남용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딱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이 탄핵소추라고 하는 부분은 헌법적 판단이기도 하고요. 또 국회에서 입법사법행정에서의 국회 입법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 권한은 뭐냐면 행정권의 남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견제와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냐면 탄핵소추권이라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국민의힘의 논리인 것이죠. 그러면 그 국회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논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꾸준히 정확하게 얘기를.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김부겸 당내 인사 얘기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이번 기각 관련해서 섣부른 탄핵이었다며 지도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김부겸 전 총리의 생각일 수가 있겠고요. 그거는 헌법재판소 그 당시에 윤석열 탄핵 이후에 헌법재판소 9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임명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3명에 대해서 당연히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당시 총리이면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회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탄핵소추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요거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선고문에서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부분을 읽을 수 있는 논리적인 내용이 하나가 들어가요. 들어가요? 네, 하나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은 뭐 그 내용을 판결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있는데 네. 요걸 우리가 이제 맥락을 잘 읽어보면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인용할 수 있는 논리적인 전개가 펼쳐진다 이렇게 시사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그 부분이 뭐냐면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의 정당화를 위해 아무런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비상계엄에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하면 파면 사유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비상계엄과 관련된 절차적 흔결성을 얘기했다면 네.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정상적이지 않았다. 유언 네. 유법이 됐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 그렇게 분석하시군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의 개인적 생각과 별개로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에 있어서 윤석열 탄핵 인용에 대한 중요한 논리적 전개가 여기서 이미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다. 그 적극적으로 행위를 했다고 하면 파면 사유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과 관련된 유언 유법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했고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성에 대해서도 얘기했다면 국무회의가 정상적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비상계엄이 유언 유법이고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것으로 인용의 논리적 전개로 이번에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언론에서 제기를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번 헌법재판관들의 이제 판단을 놓고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성향 분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언론의 시간인 것 같고요. 저는 예. 유언 위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언론도 그렇고 약간 진영의 논리에 의해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지 않겠냐라고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헌법재판관들은 법관으로서 수십 년 동안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왔던 분 아니겠습니까? 또 그 기준은 뭐냐면 유언 유법이란 말이죠. 하나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견이 있고 진영의 논리와 또 그 논리적 전개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이번 결과를 보니까 만장일치 결론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들도 많이 만장일치가 나옵니다. 나온다고 봅니다. 아, 만장일치로 보십니까? 역사적 무게와 역사적 책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월 3일 날 내란이 있었던 그 상황을 전 세계가 봤고 온 국민이 다 봤고 그 과정에 윤석열의 그 거짓말하는 행태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걸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심플한 문제인데 뭐 여기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지연되는 문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심리가 좀 길어지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신들만의 희망사항이겠죠. 얼마나 두려우면 윤석열 복귀를 희망하겠습니까? 반면에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이 파면됐을 이후에 자기들의 정적 부담이라든가 정적 책임이라든가 아니면 법적인 책임들이 다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크면 그 복귀를 하겠어요? 역사적으로 왕정 복권은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 네. 탄핵 심판 선고 예상보다는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늦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 흐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 흐름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비상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결론은 똑같다고 봅니다. 근데 심리는 조금 길어질 수 있다. 길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길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길어지고 있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또 언론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결론은 같다고 봅니다. 부대표님, 민주당에선 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과에도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그래서 일관된 민주당 입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언 유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있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행정부의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위헌을 한 거 아니에요. 위헌 유법한 행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기관이 이것을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국회죠 당연히. 그럼 탄핵 소추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당내에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있는 것 아니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한 것은 충분한 논의와 수기와 공론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도부에게 위임하겠다라고 그랬죠. 하는 부분을 네. 했고 지도부가 한 결정에 대해서는 따르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탄핵 소추 발의에 대해서 당내 의견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좀 신중한 입장 아닌가요? 우원식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또 신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회를 관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께서는 좀 신중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의 유언 유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이제 직무에 복귀했는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할까요?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앞서도 그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거에 대해서는 유언 유법이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 분은 헌법재판관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상당한 기간을 넘어서 엄청난 기간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임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한덕수 총리가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제 노종면 원내대변인 아, 예.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 정치적인 의견이고 그거는 또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을 넘어서 이제 지도부는 전체적인 상황 관리를 또 하는 거고요. 또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되는 거고 의원들의 또 다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 가는 건 너무 앞서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개인 의견이다. 네. 내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제 그 공직선거법 이제 재판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저는 역으로 이런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정권은 어떤 정권이었느냐, 그 실체가 뭐느냐. 자신의 영구 집권이고 김거리 정권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집권을 위해서는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분명한 목표가 나오잖아요. 정적을 제거하는 거. 특히 야당 대표를 제거하고 여당 내에서도 자기들에게 쓴소리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란이고 비상계엄으로 이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내세워서 검찰 정권을 통해서 야당 대표인 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를 옥죄기 위한 법적인 기획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공직선거법 재판까지 왔던 거고 모든 재판이 다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가족들과 관련된 그 주변에 대해서 수백 번을 거쳐서 압수수색을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정적주의로 일관된 재판이었다. 그 수사였고 그것이 재판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내일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 저는 이 기획 수사에 의한 재판으로 이어졌다라는 부분을 아마 재판부도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무죄를 확신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1심과 같은 형량이 나올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당내 역학구도는 좀 변화가 있을까요? 그 당내 역학구도는 전혀 이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앵커고 저도 방송계 출신이기 네.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면 방송이나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적 과정은 말의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말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 앵커가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민주주의 기본은 말의 전쟁이기 때문에 말의 검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정당에서 검증을 하고 언론에서 검증을 하고 유권자가 마지막 판단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말을 가지고 그것을 법적으로 쟁점을 해왔다고 하면은 윤석열에 관련된 그 대선 후보 과정에서 수많은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도 검증을 하고 언론에서도 검증하고 유권자 판단했다면 유권자 판단이 끝나고 대선이 끝났다고 하면 거기에서 대부분 끝나는 겁니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했냐 말 한마디를 가지고 결국은 기획수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기본 과정들을 상당히 훼손한 것이 윤석열이었고 그것이 방점이 뭐였냐면 비상계엄과 내란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그것은 하나의 맥락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라든가 이 정당성, 당위성 더 하나는 리더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지지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 예.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셨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제 1심과 같이 그런 형량이 나올 경우에는 여론의 향배가 그 부분을 좀 좌우할 거다. 저는 여론의 향배 좌우 없다고 봅니다. 그게 한 나라의 리더가요. 리더십을 확보하고 여기까지 오는 데서는 수많은 희생과 피와 땀과 눈물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시선을 볼 때 리더 자체의 흠결이나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이미 탈락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집권당의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네. 지금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가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이죠. 네.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수많은 시간 동안의 정치적인 그 수련과 학습을 해왔는데 국민들이나 그 당 지지자들이 봤을 때
리더십 자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평가한 거 아니겠어요. 그 피와 땀과 눈물이 제대로 충족이 못 됐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실 때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로서 유력한 후보가 된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 그에 대한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루어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인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여론의 향방가 그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 여론이 축적과 축적의 과정에서 여기까지 이루어온 겁니다. 민주당 원내 예, 예. 일당입니다. 예.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면서 12년 만에 천막 당사를 꾸렸어요. 네. 어떤 배경인가요? 이거는 이제 국가의 내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 그래서 누란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내란을 막고 지켜졌던 것은 빛의 혁명이다. 많은 시민과 국민들이 와서 여의도에서 응원봉을 들고 밤을 새면서 지켜줬다란 말이에요. 국회를 지켜줬는데 지금은 이 내란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광화문으로 가는데 광화문이 빛광자 되라예요. 빛이 되는 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과거에 군주의 선정이 세상에 빛이 되라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은 어둠의 시대라고 본 거예요. 우리가 내란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빛의 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광화문으로 가서 국민과 함께하겠다 이런 뜻인 거고 그것은 내란의 종식이 어둠을 종식시키고 다시 빛의 민주주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 파면시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된다고 봐야 되죠. 네. 민주당에서 어제 윤석열 파면 101가지 이유 100서요? 네네네. 그걸 출간을 했어요. 이건 배경이 뭔가요? 지금 이제 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2년 반 동안 했던 것이 도대체 뭐냐. 국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거나 국민을 함께할 수 있는 정책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개혁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실정으로만 이어졌다라는 거고 비리로 연장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삼선 의원 그러니까 삼선 의원들이 국회에서는 많은 경험과 정치 훈련과 숙련이 됐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는 한번 윤석열 정권과 관련된 비리 백선, 실정 백선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각 상임위원회 또 그 위원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 기간이 좀 꽤 있었나요? 이미 상임위와 우리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무슨 특위라든가 조사단이라든가 다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정리 작업들을 아무도 심도 있게 상임위 차원에서 했고 그것을 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네네. 이른바 이재명 망언집을 소개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동안에 망언을 많이 했죠. 그 망언을 권성동 원내대표의 망언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저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저는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아니면 집권당이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국민에게 결국은 실망으로 다가간 거 아니겠어요? 그것보다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네네. 모처럼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했습니다. 여야 3040 세대 의원들 반대하고 나섰는데 이 청년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 지도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런 논의는 이제 충분히 앞으로도 더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번에 여야가 이제 합의한 가장 큰 맥락은 보험료율을 높이고 또 국민의 소득 대체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인데 이게 오랫동안 지난 21대에서도 특위가 구성이 되어 왔고 해결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승력 차원에서 이건 매듭을 지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모수개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수개혁이라고 하는 보험률과 소득 대체율을 13%, 43%를 합의를 이룬 겁니다. 그 가운데 그러면 다음에 선 모수개혁을 한 이후에 후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연금특위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청년 의원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저는 이제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연금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논의의 장에 들어와서 얘기하고 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청년들의 참여를 특위에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이제 뭐냐면 국회 내에서 특위가 있고요. 네. 또 우리는 당 안에서 연금특위가 또 따로 있어요. 연금특위 안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또 특위를 구성해서
이제 전체적인 국회 특위는 결정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당내에서는 의견을 민주당 모으는 과정 내 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과정이 있는 것이죠. 예. 이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자동 조종 장치 그거는 뭐 구조개혁 안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논의가 되는 겁니까? 구조개혁 안에 하기로 여야 합의가 또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원래 모수개혁의 21대부터 22대까지 논의가 됐던 건 뭐였냐면 얘기한 소득대체율하고 보험률이었습니다. 이 네. 부분이었고 자동 조정 장치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됐던 거였는데 이것까지 간다고 하면은 그 합의 도출이 어려우니까 원래 취지에 맞게 모수개혁을 하고 자동 조정 장치라든가 구조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연금특위에서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을 깔끔히 정리된 것이 여야 합의인 것입니다. 예. 세대 갈등으로 좀 번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대 지도부도 갈등은,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의원들이 충분히 또 요즘에 많은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이어집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한국 근현대 미술사학자 조은정입니다. 광복은 모든 국민의 기쁨이었던 것처럼 미술인들에게도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수탈에 의해서 우리 환경이 망가져 있다고 생각해서 당시 미술인들의 기록을 보면 3일 밤낮을 잠을 자지 않고 환경미화를 하고 다녔다고 해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전통을 가진 민족인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미술은 국가의 힘과 함께합니다. 국가가 힘이 넘쳐날 때는 미술도 세계적인 것이 되지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우리 미술인들도 뛰어난 세계적 미술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굳이 타인의 시각에서 볼 필요는 없지만 광복 80년 이후 우리 국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창조성입니다. 우리의 창조성을 기반으로 어떻게 새로운 세계를 그려나갈 것인가. 지금 눈앞에 있는 얄팍한 성공보다는 보다 가치 있는 세계를 향하는 미술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격보다 가치를 말하는 것이 바로 미술이기 때문입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대기질이 나쁘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효됐고요. 황사가 또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강원, 전라권, 경상권은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쁘겠고요. 오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부 지역으로 매우 나쁨 상태에 예보돼 있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에 안개가 짙겠고 또 내륙은 먼지 안개인 연무가 낮 동안에 황사와 함께 뒤엉켜 시야가 뿌옇게 보이겠습니다. 산불이 닷새째 곳곳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남부산지, 충북과 남부 일부, 제주에 건조특보 내려져 있고요. 다른 지역도 메마른 날씨입니다. 또 오늘 오후에 강풍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서해안,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 해안, 남부 내륙인데요. 바람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밖의 지역도 화재 예방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부산이 19도,
강릉 22, 대전 광주 24, 대구 제주 26, 구미 27도 등으로 역시 경상권의 더위가 도드라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내일 늦은 오후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시작이 되면서 모레 목요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당분간 쌀쌀하거나 추워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0.8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야 3040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공동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비판했습니다. 여권에서조차 제2요구권 행사 요구가 나오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민의힘 싱크탱크죠. 여의도연구원 윤희숙 원장과 말씀 나눠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은 한국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장기 미결과제 연금 개혁을 꼽고 있습니다. 네, 네. 모처럼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통과했는데 이번 국회 통과의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일단 27년 동안 보험료를 못 올린 것을 이번에 올린 것은 뭐 아주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문제는 소득 대체율을 함께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올린 것도 고갈 걱정이 없게 되는 수준까지 가려면 9%를 올려야 되는데 이번에 4% 올린 거거든요. 근데 소득 대체율을 같이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2.5%밖에 못 올린 게 된 겁니다. 나머지를 다 다음 정권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굉장히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합의하는 그 당일도 그 지도부께 계속 건의를 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가 지금 막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조금이라도 더 협상을 더 하면 단 1%라도 더 깎을 수 있다. 그 1%가 1,000조입니다. 1,000조 원. 네. 그렇지만 이제 그 협상단의 입장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하루에도 890억씩 쌓이고 있고 빚이. 그리고 이게 판이 깨지면 27년 만에 보험료 올리는 것도 물 건너간다. 이런 초조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소득 대체율도 사실 3%나 더 올린 거죠. 굉장히 아쉬운, 어떤 의미에서 아쉬운, 보험료를 올린 것은 다행. 아주 복잡한 감정입니다. 이게 더 내고 덜 받는 안이 재정 안정의 기본일 텐데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되다 보니까 이건 뭐 한시적 연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8년 고갈 시점을 미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8년이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고갈의 가능성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하면서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모수개혁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지금 9%를 올려야 되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조금 더 힘들지만 모수개혁의 부담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연금개혁의 목표는 고갈되지 않는 연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기여한 바가 없지는 않으나 너무 적다. 첫걸음이 너무 짧았다. 너무 짧다. 네. 국회 표결 과정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찬성이 194명인데 반대나 기권표가 83명이나 나왔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를 했는데 반대나 기권이 적지 않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결과는 굉장히 반가운 결과예요. 오히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제가 2%에도 한 달 전쯤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달 동안 제가 정말 방송이나 언론에 나가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연금 재정이 어려워서 고갈의 위험이 있다는 거는 지금의 젊은 세대가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건데 왜 소득 대체율을 다시 올리는지에 대해서 제발 대답 한마디만 해달라. 이런 호소를 제가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정말 막 그 대답 없는 벽에다 외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청년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젊은 국회의원들이 반응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그렇게 지난 한 달 동안 떠들면서 저를 도와주는 목소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사실 절망했었는데 이번에 본회의 결과를 보고 저는 굉장히 좋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젊은이들의 목소리잖아요. 사실 제가 얘기한 것이 올리려면 왜 올리는지 제발 설명이라도 해라 이건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전혀 없다가 정치권에서 본회의 과정을 보니까 저는 약간의 희망을 봤어요. 오히려 그러셨군요.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 이른바 청년 독박, 청년 착취 이런 말도 나옵니다.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득 대체율을 다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낙심하고 있지만 네. 그러나 청년 독박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 배경은 약간 좀 구조를 잘 모르고 하는 비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뭐 8년 동안 0.5%씩 올리는데 왜 소득 대체율은 당장 올리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좀 시중에 카더라 얘기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이 혜택 전혀 없습니다. 네, 그게 가입 조금 기간 동안만이에요.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그거 이게 시중에 돌아다니는 카더라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를 들면 586 세대가 그 은퇴가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돈을 내는 기간만큼만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을 낼 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들한테 그 혜택은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청년 독박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재정의 불안정성 때문에 고갈이 되는데 고갈이 네. 될 것이 위험이 아직도 존재하는데 소득 대체율을 올려서 재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이게 청년들한테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구조를 잘 모르고 얘기하시면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 이는 거짓성동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노령 세대의 연금이 줄어들면 이거 다 또 다시 국민들이 세금으로 생계 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오히려 개개인이 생계 책임지는 것보다 이 연금의 지출 부담을 조금 더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게 거짓선동이에요. 사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민주당에 향해서 제발 좀 설명 한마디라도 하라고 했을 때 그런 거짓 설명이 나오는 건데 뭐냐면 우리 지금 고령층 65세 이상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30% 정도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에 있는 동안 굉장히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 반 정도는 30만 원 미만이에요. 아니 40만 원 미만. 그 얘기는 뭐냐면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지금 월급을 많이 받는 정규직 근로자 출신의 고령자 그러니까 노후 마련이 많이 돼 있는 분을 위한 조치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대기업 정규직을 기반으로 한 민노총의 입장이 굉장히 강하게 전달돼 있었고 이번에도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44%를 마지노로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런 과정은 뭐냐면 청년들의 목소리를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그림 자체 액면은 뭐냐면 굉장히 재정이 불안한 상태에서 미래의 청년들이 연금에 대해서 안심하지 못하는 연금이 완전히 고갈돼서 우리가 급여를 확 깎이거나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존재하는데 지금 고령자의 상당히 여유가 있는 분들 지금 그러니까 은퇴를 앞둔 이런 분들이 여유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올린다라는 그 혐의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이 청년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국가가 지급 보장하는 부분은 좀 당겼지 않습니까? 지급 보장은 사실 국민연금은 원래 있거나 말거나 똑같은 효과입니다. 사실 어떻게 국민연금을 나라가 모른 척하겠어요. 그러나 그 지급 보장이라는 원칙은 항상 존재했는데 이제 마음의 평화를 조금 더 준 거죠. 네, 마음의 평화. 네, 이제 구조개혁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될 텐데 특위 구성.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좀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도 좀 밝힌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변화가 있습니까? 그게 이번에 그 청년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좀 바뀐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좀 지도자급의 그 정치를 꿈꾸는 분들도 사실 본회의 그 통과하고 한 이틀 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한 이틀이 지난 다음에 거부권 얘기하고 이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한 이틀 동안 청년들의 그 반응을 본 거죠.
근데 이번에 굉장히 과거하고 다른 점은 제가 굉장히 희망을 보는 부분은 청년들의 2030 목소리들이 막 분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특위에다가 젊은 정치인들을 많이 넣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젊은 정치인들은 또 자신들의 그 정치 인생은 그 젊은 층에 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그 젊은 층의 목소리에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그 지금까지 논의가 흘러온 걸 보면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무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도 많은 그 레거시 미디어들이 1, 2% 아무것도 아니니 빨리 합의하고 치워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1%가 천조씩인데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굉장히 너무나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정치권으로 스며드는 통로가 저는 이번에 좀 마련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언론에서 제대로 설명이 좀 덜 됐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젊은 기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사설 쓰는 저 선배 논설위원들이 그런 거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특위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특위에서 논의해야 될 선결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구조개혁이요. 네. 저는 구조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을 그 구조를 다시 설정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본인이 돈을 넣어도 이렇게 빨리빨리 내는 만큼 안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그 재분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기초연금이 사실 재분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기능이 지금 중복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재구조를 다시 만들어서 재분배를 위한 거는 재분배대로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내는 돈은 본인이 돈을 내는 대로 올라가는 느낌을 그 사람들이 받아야지 연금에 가입해서 열심히 부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부어도 나중에 그냥 기초연금 받으면 되고 내가 네. 내도 별로 올라가는 거 없고 이런 느낌들이에요. 네. 그 구조를 깨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줬다 뺏으면 안 준 것 맛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계속 일정 부분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럼요. 기초연금을 계속 올리면서 네. 기초연금 플러스 돈을 더 내면 그게 국민연금에서 반영이 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연금의 국고 투입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고령층은 준비가 안 된 자식들 키우느라고 자기 걸 모아놓지 못한 그런 노령층들이거든요. 그런 노령층들은 지금 국민연금 그 혜택을 못 받아요. 그리고 지금 노동시장에 있는 분들도 그게 한 아까 30%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30%. 그리고 그 받는 분들 중에서도 40만 원 미만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노동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을 아주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분들을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각종 크레딧이 들어가고 보조가 들어가고 그런 겁니다. 특히 지금 젊은 층들에게 뭐 군대 크레딧 이런 거 주잖아요. 그게 네. 뭐냐면 마중물을 미리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 있는 동안 국민연금을 붓고 나와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좀 불안정한 일자리에 가더라도 그래도 연금 계속 부으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군대에 있는 동안 그 부은 것이 당신에게 마중물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산 크레딧 이런 것들은 다 출산 크레딧, 군대 크레딧 이런 것들은 일반 재정으로 들어갑니다. 말씀하신 김에 그 크레딧 제도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면 그게 바로 어떻습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네. 지금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국민연금의 마중물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한테도 네. 연금보험료를 보조를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보조를 해드리는 만큼 계속 부으세요.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군대에서 일하는 게 아니죠. 복무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출산 하는 여성들 이런 분들한테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지금 지난 한 10수년 동안 크레딧을 계속 늘려왔어요. 그건 뭐냐면 일반 재정으로 이 연금을 떠받치는 그 통로를 만들어가는 거죠. 앞으로도 저는 이거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 의원들의 제시한 방안도 좀 한번 살펴보면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요. 연금 수급자가 납부하는 연금소득세를 국민연금 기금에 투입하는 안도 얘기를 했던데 이런 접근은 어떻습니까? 예,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어차피 국고 투입은 필요하다고 그럼요.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그 용도를 거기다 써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지 돈 주머니를 어디서 가져오느냐는 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연금소득세라는 게 국민연금 낸 분들, 개인연금 낸 분들 이런 분들에게서 그렇죠. 가져오는 건데 네. 뭐 그건 넣어도 그만. 근데 중요한 건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그 국고에서 일반 재정에서 들어가는 부분을 꾸준히 늘려가는 게 중요한 거지 돈 주머니를 어디다가 뭐 마크를 어디다 하느냐 그런 건 뭐 좀 근데 이런 부수적이라고 얘기가 있으면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마음의 평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이제 이 돈은 연금을 위해서 다시 쓰인다. 약간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규모가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규모와 그 용처가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연 한 7,800억 정도 된다면서요. 앞으로도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금 소득세보다 더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 꾸준히 주장했던 자동 조정 장치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이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모수개혁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모수개혁만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개혁이 굉장히 그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모수개혁을 통해서 하는 나라들도 있고 구조개혁을 아예 세게 하는 나라도 있고 두 개를 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 장치를 넣겠다는 거는 그 두 개를 살짝 섞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이 모수개혁을 주로 하면서 이런 장치를 섞어 쓴 그런 잘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 최종 목표만 있으면 돼요. 최종 목표가 뭐냐면 고갈의 위험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한 100년 사이클을 놓고 한 18% 정도로 올렸어요. 쭈르륵 올리는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지금 20몇 년 동안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아쉬웠다가 이번에 거기서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들이 굉장히 이 타협을 칭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그 마의 9%를 벗어났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자동 조정 장치가 좀 보편적인 제도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군요. 많이들 했죠. 잘한 나라들이 많이들 했죠. 독일이나 일본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 우리가 잘하는 나라들이라고 연금 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이 이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특성은 급여를 자동적으로 많이 깎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나라들은 원래 급여가 좀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얘기하는 자동 조정 장치는 사실 굉장히 소심한 자동 조정 장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많이 반대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인상률을 조금 줄이는 정도지 다른 나라들은 사실 급여를 많이 깎는 방식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보다는 훨씬 조심스러운 자동 조정 장치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걸 국회가 승인하는 조건으로 좀 받을 것 같다가 좀 틀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승인하면 그게 어떻게 자동 조정이겠어요? 수동 조정 장치지. 그러니까 국회 승인이라는 말을 빼야지 그게 핵심이에요. 자동 조정 장치는 재정이 일정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조정이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수동 조정 장치 하자고 하면서 그게 작은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좀 연금 개혁을 성공한 나라, 좀 팁이라고 그럴까요? 묘수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원칙에 대해서 그 양쪽이 먼저 합의를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잘한 나라들은 그런 걸 했습니다. 원칙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제가 계속 중간에 낙심한 부분은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져도 대답을 안 하잖아요. 지금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소득 대체율을 거꾸로 노무현 정부 때 내려가기로 했던 것을 다시 거꾸로 올리느냐는 질문을 하면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냥 무시해도 돼요. 왜냐하면 의석수가 워낙 많으니까 민주당이. 근데 사실 그게 저를 무시한 게 아니고 이번에 청년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게 전 그거라고 봐요. 청년들 입장에서 왜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이런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서로 소통을 하면서 가장 위에 있는 원칙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원칙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소득 대체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지금까지 잘못해온 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얘기해야 돼 구체적인 수치를 제일 위에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위에 원칙이 뭐냐 도대체. 연금의 재정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그 뒤는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이거를 굉장히 정치적인 진영에 따라서 그리고 소득 대체율을 올려야 된다라는 내리면 안 된다라는 뒤에 거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 정규직 기반의 민노총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러니 이게 얘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청년 세대의 부담 그러면은 조금 남의 얘기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런 어떤 설명을 할 때 여러분의 자식이 이 정도의 부담을 갖습니다. 이러면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동의할 것 같은데 그냥 미래 세대, 청년 세대 이러니까 좀 체감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맞는 지적이세요. 그래서 이번에 젊은이들이 나와서
항의를 직접 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아냐 이러면서 막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저분들을 자기 일하는 직장에서 나와서 저렇게 항의를 하게 만든 건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에너지가 이제 우리 이 정치를 좀 바꾸는 에너지가 될 것 같다. 저는 좀 그런 희망을 봐요. 이제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그렇죠. 시작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 인간들 못 믿겠다 이런 거죠. 저는 뭐 그런 의심이 충분히 이때까지 쌓였다고 봅니다. 그게 여권의 잠룡들한테도 영향을 미친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이러는 거는 저는 되게 바람직하고 좋은데 그 잠룡이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지도자급이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사실 제가 이러고 다닐 때 저를 도와주는 목소리가 그분들 중 아무한테서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본회의 진행되고 본회의에서 통과한 다음에도 그 사과문을 올린 것도 저는 금방 올렸는데 한 이틀 지난 다음에 거부권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런 모습은 잠룡이라는 그런 그 위상에 걸맞는 행태는 아니다. 자기 지도자로서는 적합지 않다. 그런 사람을 행동은 이끌고 가야 된다. 사람을 이끌고 생각을 이끌고 사람을 타협시키고 조율시켜야 되는데 그런 갈등에 올라타려고 하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 보여요.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다 제2요구권 행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했는데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 제2요구권 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 드리면 거부돼서 네. 소득 대체율 1%라도 깎아서 1,000조라도 네. 빚을 줄이면 저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본인이 마지막에 44에서 1% 깎은 것도 사실 이재명 대표의 지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본인의 지시로 대승적인 지금 양보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네. 근데 지금 그것을 뒤집고 다시 하라 그러면 제가 볼 때 99.9% 뭉갤 겁니다. 이걸 뒤집어서 국민의힘 때문에 뒤집어서 연금 개혁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청년들만 피박을 쓰게 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청년들한테 쏟아져 나오는 이 에너지를 이 구조개혁을 잘하면 지금 소득대체율 올린 거를 만회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쪽으로 에너지를 투입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회의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구조개혁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청년들의 에너지 그게 얼마나 되는지에 전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 에너지를 그건 정치 국민의힘뿐만이 지도자들이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그럼요. 정치 네. 지도자들이 눈치를 보게 됐고 그 눈치 보는 것을 슬기롭게 이 구조개혁 안으로 얼마나 채널링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경제 전문가시니까 이 얘기도 좀 여쭙겠습니다.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한 달여 만에 확대 재지정했습니다. 해제했다가 현장에서 혼란이 적지 않은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헛발질인가요? 타이밍상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언제 들어왔는지 기억해 보시면 5년 전에 이 토지거래 허가제 들어왔을 때요. 엄청 비판했었어요. 모두가.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왜냐하면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아주 기록적으로 망치고 그것을 어떻게 무마하기 위해서 이걸 들여왔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 경제에 맞냐 이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조만간 없어져야 되는 구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없앨 때도 사실 시장 상황을 좀 보고 조심스럽게 없애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서 저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가고 시장 거래가 좀 늘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언젠가는이 아니죠. 저는 이게 시장 상황이 안정되면 이 규제는 없애야 되는 규제라고 생각해요. 원칙적으로는. 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다. 사유재석권 침해 이런 부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는 좋은 제도는 아니다. 그럼요. 좀 어처구니 없는 제도죠. 그게 어쨌든 거래를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거는 애시당초 부동산 정책을 잘했으면 들어오지 않았을 규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이 서울의 좀 특수성이 뭐냐면 공급이 잘 안 돼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는 신통 이렇게 해서 도시를 정비해갖고 집을 짓는 신속통합 그렇죠. 그것도 지금 구역을 지정하면 앞으로 10년 뒤에나 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점은 박원순 시장 시절에 재정비하는 것을 굉장히 막았었거든요. 그 후유증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고 서울의 구조적인 문제가 재정비 구역을 제대로 빨리 지정하고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집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효과는 있을까요? 규제 다시 했으니까.
잠깐 억누르고 있는 거죠. 잠깐 억누르고 있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전력을 다해서 구역을 지정해서 빨리빨리 재정비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치 현안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됐습니다.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인데 숫자의 의미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각자의 개성대로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8인 4색 이런 느낌입니다. 성향입니까? 개성입니까? 그러니까 개성이라고 쓰고 이념이라고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저 뭐 좀 예상했던 결과는 나왔지만 이게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좀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그 선을 걷다기보다 어떤 단서도 주지 않으려고 좀 숨긴 네. 느낌이 있지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그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혼란이 늘어날까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결과를 보면 만장일치는 결론은 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유추도 현재로서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요. 어떤 단서도 좀 어렵다고 봅니다. 여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기각이나 각하 기대감이 좀 높아진다는 여론들이 좀 있습니다.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는 뭐 기다려 봅니다. 기다려 보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저는 지금 양당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정족수도 좀 관심이었는데 총리 기준이 맞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헌재 판관들이 판단한 거니까 뭐 수긍해야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그 헌재 연구원의 주설서인가요? 거기 보면은 200석이 맞다고 돼 있거든요.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엔 저는 살짝 약간 정치 바람을 탄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를 했는데 민주당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야 할까요? 그 시기를 정하는 것은 저는 한덕수 대행의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번에도 탄핵 그 결정에도 나타났듯이 그것이 전반적으로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 위헌성이 있으나 중대하지 않다라고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법에 정해진 게 없다. 그러니 그것은 대행이 본인이 판단해서 가장 적절한 시점에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임명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안 하는 건 아니고 네. 그것이 그 임명하는 타이밍에 따라서 사회적인 갈등이 더 높아질 여지가 있다면 그렇다면 대행은 전반적인 나라를 보는 입장에서 본인의 양심에 따라 정책적인 식견에 따라 결정하는 게 맞지요.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이제 부총리죠. 부총리에 대한 탄핵도 절차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통과되지 않아서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안 된 거잖아요. 같은 이유로. 근데 그것을 보고도 이걸 진행한다는 것은 저는 살짝 이분들이 지금 자기들 안에 그 동굴에 빠져서 뭔가 주변을 잘 못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 뭐 언론에서는 분풀이 화풀이 탄핵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러니까 분풀이 화풀이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일을 이렇게 거대 여당이 하고 있다는 것, 특히 지금 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뭐 기각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이 마구잡이식 탄핵에 대한 국민 반감이 헌재로 그 분위기가 전달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도 지금 이런 일을 또 한다는 건 좀 심한 표현이긴 한데 살짝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본인들을 네.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안 되는 결정이거든요. 여론의 역풍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당내에서 좀 나오곤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핵심들이 지금 약간 이성을 잃은 상태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결과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 당내 역학구도에 영향을 줄까요? 짧게. 주겠죠. 많이 주겠죠.
줄 것으로 보십니까? 아, 그럼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또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뭐 본인들이 그렇게 그 주변에 사람들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하지만 네. 사람들 마음에 저는 유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의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갉아먹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적 인터뷰, 헌법학자시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라는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 우리 헌정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초유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 대행에 대해서까지 탄핵 소추하는 초유의 일이었지만 이건 이제 무리한 탄핵 소추였고 당연한 기각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됨에 따라서 이제 민주당이 발의했던 탄핵 소추가 9차례 연속으로 실패했고 이 탄핵 소추 오남용이라는 비판들이 이제 더 힘을 얻게 된 그런 것이고 사실 이 한 총리 탄핵 소추는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세했었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선거보다 앞서 나와야 된다는 주장도 하셨었는데 실제로 앞서 나왔습니다. 배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이제 재판관에서의 이견이 매우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가시적인 시간 내에 결정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에는 이제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해서 이거는 간단한 사건이다 해서 먼저 했고 이어서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은 한편으로서는 이 외부에서도 지금 이 부총리가 계속 권한대행을 하는 것보다는 한덕수 총리가 하는 게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국가적으로 유리하다. 다른 한편으로서는 사건 자체가 간단하다.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땡겨서 한 것으로 보이고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헌재에서 좀 판단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 있어서도 한 총리가 나서는 게 훨씬 낫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될 경우에서는 조기 대선을 관리하는 것도 한 총리가 낫고 또 설령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을 보좌하고 또 경우에 따른 견제하는 이런 역할에 있어서도 부총리보다는 한 총리가 훨씬 낫다. 이런 판단들이 이제 있었고 아마 헌법재판소도 그런 의견들을 수렴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각 의견 5인, 각하 2인, 인용 1인이었습니다. 헌법재판관 의견의 분화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인 결론은 예상대로 기각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각하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의외인 부분에 있어도 기각 의견 쪽으로 수렴할 수 있는데, 인용 의견 하나가 나왔었던 것은 저는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 있어서 법조계에서 기각이 분명하다라고 했던 것은 이 내란 공범 문제가 계속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랬을 때 이제 내란 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네. 공범이 아니다. 공범이 되려면은 뭔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동으로 실행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한 총리의 경우 그게 하나도 없었다. 이 부분이 이제 법조계에서 이해됐었던 거고, 정계선 재판관이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는데 그분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지도 않게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는 부분, 혹은 상설특검에 있어서의 특별검사 임명하는 부분, 이 부분을 다른 재판관들은 설령 그것이 위헌 위법이라 하더라도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봤는데 이 정기서 재판관 혼자서는 이거는 중대한 불법에 해당된다. 파면돼야 된다.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의외였습니다. 네. 앞서도 좀 말씀하셨지만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 위법하지만 파면할 잘못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위헌 위법하지만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파면할 잘못은 아니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띄어서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묶어서 봐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선거법 위반은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은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각 결정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작은 잘못으로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야기할 수는 없다. 상응하는 큰 불법이 있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김복형 재판관의 의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즉시 임명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도 이제 계속 좀 진행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즉시 임명해야 되냐, 아니면 시간을 두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냐 하는 부분은 계속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선출이 국회에서 된 이후에 그 다음날 그거 안 했다 해가지고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 건데, 문제는 이 마은혁 후보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에 결정을 또 위헌이다. 네. 임명 안 하는 게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임명해야 된다고 기한을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렇게 똑같은 논리로 하자면은 국회에서도 이 선출해야 된다 이미 끝났다 하는데 2달 이상을 갖다 지연을 했었거든요. 그 외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이 법을 고쳐야 되는 걸 10년 이상 끌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볼 때 왜 국회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왜 이 권한대행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그걸 갖다 이제 그렇게 일방적으로 형평성을 깨트리면서 요구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날짜를 지정하지는 못한 그런 것으로 보이거든요.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 중인 건 맞지만 언제까지 꼭 임명해야 된다. 이 날짜를 한정해서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네. 헌법재판소 이번 선고를 하면서 비상계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좀 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의식한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이는 것이 일단 내란 공범 문제도 내란에 대한 언급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윤 대통령과 관련될 만한 부분들, 예컨대 뭐 국무회의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든지 혹은 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네. 이 증거 등록 이런 것들 이 재판관들의 의견이 계속 뭐 인용이다, 기각이다, 각하다 나뉘면서도 네. 공통으로 그 부분들은 전부 다 뺐거든요. 네. 이건 아마도 뭐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 언급하지 말자, 이런 재판관들 사이에 합의가 있지 않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암시를 하지 않은 것은 이 부분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개인 의견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그 부분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모든 재판관이 같은 생각이다라고 하면은 그걸 굳이 언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의견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자,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고를 통해서 물론 이제 언론의 분석이 이런 부분이 많지만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 재판관들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접근하는 자세 좀 유추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결정 가지고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어떤 정치적 성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었던 것은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네. 그때 이제 4대4로 기각 결정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완전히 정치적 판단을 했다, 그런 비판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최재 감사원장이나 이 검사 세분에 대해 가지고 결정할 때 또 8대0이 나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어떤 탄핵 사유로 인정할 만한 게 없다라는 그런 사실관계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너무 이제 그런 정책 편향성이 있다라는 비판을 받으니까 그걸 의식한 측면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8대0으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뭐 인용의견 하나 나온 것은 뭐 그분의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치고, 네. 이 기각 의견 쪽에 이른바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의 인용기로 나뉘었던 분들이 또 이제 섞여 있거든요. 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번 결정만 가지고 윤 대통령 결정이 여기서 기각했으면 거기도 기각할 거다, 이런 식으로 유추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 관심을 끌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정족수입니다. 총리 기준이 맞다고 판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게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모든 탄핵소추 대상자들은 제적의견 과반수입니다. 대통령만 유일하게 제적의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네. 그 차이가 대통령의 권한이 제일 크기 때문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금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갖는 것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 때문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도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이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고려할 때 국회가 다른 탄핵소추 대상자와는 달리 좀 더 가중된 요건으로 해야 된다. 즉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됐다는 점 때문에 이런 가중정족수가 요구되는 거고, 그렇다면 뭐 총리가 권한대행이 돼서 권한 크기가 좀 더 커졌다. 네. 이게 이제
정족수로 바꿀 사유는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고 결과를 보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만장일치 결론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는데 또 탄핵 심리가 길어지는 부분은 만장일치를 위한 의견 조정이다.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 이 3월 벌써 25일 네.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꼭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게 늦어지면서 내외에서 걱정도 많고 압력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 만장일치가 아니더라도 확실하게 입장 정리가 됐으면 그러면 대통령 선거를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못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견의 불일치가 있고 그게 이제 상당히 강하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증거인정의 문제, 네. 혹은 절차 진행의 문제, 네. 아까 말씀드렸었던 네. 검찰 피신 조사 등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에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시사 프로그램 전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맥락이 있는 국제뉴스를 전해드리는 박대기 기자의 글로벌 톡톡 시간입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어떤 이야기 들고 왔나요? 네,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아주 유명한 사진들이 삭제되고 있다는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네. 아버지 깃발 또는 이오지마의 깃발이라고 알려진 아주 유명한 그 미국 성조기 사진입니다. 2차 대전 때 사진인데요. 이게 삭제된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의 깃발. 어떤 건가요? 네, 아버지 깃발이라는 영화도 있어서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을 맡은 영화인데요. 2차 대전 실화를 배경으로 했습니다. 일본 본토에서 남쪽으로 1200km 정도 바다를 가면은 이오지마라는 섬이 있습니다. 유황도란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 화산섬입니다. 네. 여기가 2차 대전 격전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일본군이 지키다가 2만 명이 사망을 했고 아하. 미군도 여기 점령하기 위해서 7천 명이 숨졌을 정도로 네. 아주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던 것이고 결국 미국이 승리하면서 이 태평양 전쟁이 미국 승리로 된 아주 결정적인 그런 전쟁터였습니다. 이 격전 가운데 6명의 미국 해병이 이 성조기를 세우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네. 그 정말 그 총알이 그 날아다니는 중에 6명이 커다란 성조기를 세우려고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딱 그 세우는 장면이 생생하게 찍혀서 당시에 퓰리처상을 받았고 미국 신문의 다 일면에 다 게재가 되면서 미국 사람들이 2차 대전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구나 이제 알린 그런 아주 유명한 사진이었습니다. 이 6명 중 3명은 이 깃발을 세운 직후에 사망했어요. 워낙 전쟁터역이 총알이 네. 날아다녔기 때문에 깃발 세우고 3시간 만에 숨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나머지 3명은 미국으로 귀환을 해가지고 미국 그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종전 전에 이제 뭐 기금을 모금하는 그런 활동에도 동원이 됐었고요. 결국 이 사진은 이제 2차 대전 많은 역경을 딛고 2차 대전을 승전하는 어떤 미국 역사의 상징처럼 됐기 때문에 조각으로도 만들어져 있고 미국 해병대를 기리는 그런 조각이라든지 뭐 박물관이라든지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사진 보면은 미국인 아닌데도 애국심이 느껴질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치면은 이제 한국 전쟁 때 흥남 철수 사진이라든지
대동강 철교 사진처럼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희생은 따랐지만 굉장히 상징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사진이기도 한데 네. 이 사진 왜 삭제하는 거예요? 예, 문제는 이 가운데 제일 뒤에서 깃대를 세우던 사람인데요. 아이라 헤이즈라는 군인인데 이 인디안 부족 출신입니다. 피마 인디안이라고 돼 있는데요. 인디안이 영웅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이 헤이즈 상병을 기리는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이걸 삭제를 한 겁니다. 이 삭제한 이유는 미군이 DEI 프로그램을 삭제했기 때문인데요. DEI는 Diversity, Equity 그리고 이제 Inclusion이라고 해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미군을 위해서 이런 인디안 부족 같은 소수 인종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 이런 걸 알리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그런 프로그램이 오히려 공정에 역행한다 이런 기조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모두 삭제하라고 했고요. 이거를 사람이 삭제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돌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일환으로 같이 묻어가지고 삭제가 된 것이죠.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 네. 정책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름 지우기 이것만은 좀 아닐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에뇰라 게이라고 하는 그 폭격기가 있습니다. 2차 네. 대전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한 폭격기인데요. 그 사진도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건 정확한 원인은 미국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이 이름 때문에 삭제됐을 거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아, 이름 때문에요? 네, 왜? 동성애자 호칭하고 비슷하다고 이제 봐서 아, 게이라는 말이?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돌린 인공지능 프로그램 때문에 아마 삭제됐을 것 같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왜 이렇게 난센스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이제 DEI 프로그램을 무차별적으로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DEI 프로그램 이런 걸로 트럼프 행정부가 얻으려고 하는 게 뭘까요? 네, DEI 프로그램을 삭제함으로써 이 트럼프 정부는 인종 다양성 추구라든지 양성평등 이런 것들이 미군이라든지 미국 사회를 약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요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백인 남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평등의 국가고 자유의 국가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DEI를 명시적으로 추구하든 명시적으로 추구하지 않든 간에 오랜 세월을 거쳐가지고 흑인이라든지 뭐 한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소수 인종들을 포함해서 미국이 발전했던 것인데 한 번에 이걸 뒤집으러 가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이 미국 내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백인 우월주의에서 나오는 좀 그런 부분이겠군요. 네, 아마도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미국에서 10년 만에 홍역 사망자가 나왔다는 뉴스가 있는데 이게 백신 음모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온다고요?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꼭 연관이 됐다라고 보긴 어렵지만은 음모론입니까? 그럼? 이거는 좀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홍역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들을 공표는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런 그 트럼프 정부가 집권한 것하고 같은 원리에서 미국에서도 홍역이 돌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이 어떤 원리주의적인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 백신을 맞아서는 안 된다. 백신이 자폐증을 부른다 이런 음모론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의 하나로 미국에서도 홍역이 퍼지고 있는 거고요.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또 베트남 같은 사회에서 이 홍역 백신 접종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음모론도 많이 돌고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지만 베트남에서도 홍역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국내 여행객도 좀 거기에서 감염이 된 모양입니다. 네, 국내 그 감염된 사람이 18명인데 그중에 13명이 베트남 쪽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베트남에서는 올해만 5명이 홍역으로 숨졌고 우리나라에서 다 숨진 사람은 없는데 베트남 여행 가실 때라든지 미국 남부 여행 가시기 전에는 홍역 접종 기록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해외여행 전에 백신 접종 반드시 좀 받아야 될까요? 네, 우리 외교부가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이 MMR이라고 하죠. 홍역, 볼거리, 풍진 접종을 꼭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고요. 이 만약에 걸리게 되면 잠복기는 열흘입니다. 이 고열과 결막염이 3-4일 정도 계속이 되고
이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종 기록이 있는지 만약에 접종 기록이 없는데 이런 가려움증이 있다면 꼭 병원에 가셔가지고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이라든지 동유럽 지역 그리고 미국 남부 지역, 미국에서는 이제 텍사스라든지 뉴멕시코 같은 곳에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곳을 여행하실 분들 같으면은 꼭 이 접종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홍역이 이게 이제 접종을 안 받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렇게 뒤늦게 조금 홍역이라는 질병이 우리가 좀 체감하지 못하는 질병이잖아요. 최근에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거 오래전에 많이 거의 다 퇴치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이런 그 홍역에 대한 음모론이 돌면서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음모론이 돌면서 홍역 접종률이 많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되살아난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사스주의 러벅시 병원에서 지난달 26일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이 케네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라는 주장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인데 이 사망에 대해서 홍역은 매년 발생하는 일이다. 별일 아니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 있고요. 또 백신이 실제로 자폐증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별일 아니다는 입장이고 그런 와중에 두 번째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이달 초에 네. 뉴멕시코주에서 성인 1명이 숨졌고 미국 전체적으로는 올해 환자가 200명이 넘을 정도로 이 홍역이 많이 퍼지고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올해만 무려 4만 명이 넘을 정도로 홍역 의심 환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건 의심 환자이기 때문에 확진은 아니고 네. 베트남은 뭐 우리나라보다는 사실 의학 그 보건이 많이 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 홍역 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WHO 통계를 보면은 네. 지난해 유럽하고 중앙아시아에서 홍역 발병이 12만 7천 건으로 25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정도로 그 베트남,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잘못된 확신이 원인인 것 같고 네. 베트남은 좀 위생 상황의 불량 이렇게 네. 좀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WHO에 대해 탈퇴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것처럼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건 활동을 같이 해야 되는데 선진국과 후진국이 뭐 그런 활동도 좀 많이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백신 뭐 여러 가지 논란을 거치면서 이 백신 전반에 대해서 좀 불안감 또는 음모론이 많이 퍼지면서 네. 전반적으로 접종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홍역 백신은 이미 안전성이 다 확보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저 미국 그 장관의 말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은 홍역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킨다 이런 것들은 다 음모론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백신 뭔가 주사를 받는다는 거는 안 맞는 거에 비해서 좋지는 않겠죠. 하지만 네. 이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백신 접종을 통해 가지고 이런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이제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들이 음모론으로 인해 가지고 잘 지장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상당한 문제로 보입니다. 미국 시민들이 그런 걸 믿는 것도 참 의아스럽습니다. 자, 지금까지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25일 화요일 정격 시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KBS 기자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